여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지도자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요, 이 주변 4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라고 이런 조건을 우리들한테 내걸지 말라는 법이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안보 채널 코드큐의 김영진입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인문학적 사고로 국제정치 이해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의 일상하고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들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대한민국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여행 비용이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또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갑자기 기온이 오르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저는 오늘 국제정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론이나 주장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인문학적 사고로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4가지 정도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국제정치와 한반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통일의 조건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국제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국가들 사이의 정치 현상을 말하죠. 최근에는 냉전, 신냉전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다루는 이 개념들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갖는 상징성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죠. 어느 때인가부터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 정치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경제, 무역, 금융, 통상, 심지어 종교 혹은 환경 같은 문제도 국제 정치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 정치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국제 관계학이다라고 하는 비교적 그지 오래되지 않은 학문 분야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개인의 삶을 확대해보면 그것이 국제정치 현상하고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힘 있는 국가, 경제적으로 불황한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왕따 놓거나 갑질하는 형태의 일들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국가 간의 관계 역시 인간관계처럼 유기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르크스의 유기적 존재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여기 지금 많은 국가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는 행위주체 개별 인자들이 되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국제정치에는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평일날하고 월급 받는 날은 심리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개별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친구나 적이 없는 현실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합니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던 국가들이었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의 이란과의 관계는 한때 미국은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을 지원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는 한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가 어딘가를 놓고 서로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 분쟁이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마치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이 양자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영원한 친구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국가 간의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 태도의 변화, 입장의 변화들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제 정치와 한반도 이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정부, 대개 이제 보수 성향의 정부들이 그랬죠. 또 평화 공존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부, 대개 좌파 정부들이 이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당시 정부가 주변국의 전략들을 이해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한반도 통일을 지향해야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통일이죠. 분단 상태에서 최대 경쟁을 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멘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한쪽 국가를 정복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평화 통일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독일 통일의 교훈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됐죠. 사실은 이 독일 통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분단의 이해 당사국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있었고요. 소련이 있었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독일 통일을 무조건 지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소독 정부가 백지 수표를 제공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서부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혹은 미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긴밀한 동맹 관계를 갖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놓고 비로소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웃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의 통합을 이끌려고 하는 프랑스의 입장에 독일이 적극 지지하면서 비로소 통일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고유한 협상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4+2 조건을 2+4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진 애를 썼습니다. 4+2는 이해 당사자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 국민들이 따르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소독의 콜 총리는요, 2+4를 역제안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동소독 국민들이 주도하고 주변 4개 국가들이 동일해서 따라온 통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평가를 받는지 독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통일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동경대학을 방문해서 거기 정치학과에서 국제관계 커리큘럼을 제가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의 내용이 이 국제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을 중심에 놓고 강의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 이후에도 가끔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특이한 주장을 펴는 걸 보면서 자국 중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가 저걸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개념이 통용될지 모르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을 놓고 북한의 현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인식의 한계가 그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체스판에 미국이라고 하는 카드가 어디 지점인가로 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행정부는 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체스판에서 미국의 카드가 어디로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거나 요동치거나 아니면 그 여파가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행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경제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된 현실인식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반도 통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강국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면 북한에 있는 많은 천연 자원들, 핵무기가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주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도 국제 제재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도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많은 상품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다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십시오. 풍부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팔거나 수출하거나 해서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정부는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방식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을 우리의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소프트 랜딩을 해서 안착시킨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휴전선 너머에 좀 2,200만 정도 되는 북한 주민들은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통일을 김정은 체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치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언론, 소통,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는 지금 시진핑 치하의 중국 인민들의 삶과 그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지도자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입장과 정책이 반영됐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은요, 이 주변 4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어떤 조건을 요구하겠습니까? 분명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또 역사 왜곡 문제, 또 한국의 정착에 살고 있는 중국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이는 불법 행동들에 관련돼서 이것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통일을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과거사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또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한반도 통일을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미국을 혈맹관계, 동맹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가 내는 조건들을 보면 야바그리만큼 모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미국이라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한테 내걸지 말라는 법이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에게 내걸 카드가 수용하기에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련된 외교나 안보, 전략은 참 쉽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역할을 한번 보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고 또 당장 통일을 이루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저는 국가 지도자의 판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국민들의 안위 그리고 영토를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로 가는 이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쇠퇴하는 것들은 순식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현실을 보십시오. 순식간 아닙니까? 필리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폭동이 나오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불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목격했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만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스민 혁명이 났습니다. 결코 그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리비아의 가다피도 축출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과거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빈국이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아프리카 가나 수준의 아주 빈곤한 국가였죠. 이런 국가가 오늘날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당시 우리 지도자들은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의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노력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더 엄청난, 더 간절한 표현들이 필요하죠. 저는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중동의 사막에서, 베트남의 정글에서, 아프리카의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리비아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로 같은 분들도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지성과 자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구한말 조선시대가 망했을 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고 있던 시점 아니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냉엄한 현실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지금 세계의 지도 하나를 소개해놨습니다. 한반도는 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잘 보이지도 않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지도 중에서 반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아주 끈끈한 연결고리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 이런 구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고리도 보이고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고리도 있고 또 그 옆에 영국이라는 고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국제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국제 관계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견고한 동맹을 구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국제 정치 전반을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